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3세번이 있다. 이 3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에 대한 오늘 굉장히 귀한 분,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을 모셨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월간조선 편집장 최병묵입니다. 네. 우리 최병묵 편집장 본인 자신이 자신 소개하면 쑥스러울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리 최병묵 편집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하고 바로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로 투신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87년 대선부터 지난 2007년 대선까지 6차례에 걸친 대선을 몽땅 취재한 분입니다. 우선 우리 최 편집장께서 지난 87년 이번 13대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그 다음에 삼김이 맞붙었던 13대 총선 이후, 그 다음에 2007년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까지의 전체적 흐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사실 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제 기자 딱 2년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그때 제가 식민주공화당 JP당, 김종필, 김종필당이라고 하는 거기 출입을 했었죠.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짚어보니까 결국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쫓아다니기만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그때는 일로 삼김이라 해서 노태우 후보하고 삼김이 맞붙었을 텐데, 역시 그거는 그때 대선의 포인트는 DJ와 YS의 분열이었죠. 그 분열 때문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는데, 사실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거는 828만 표밖에 안 되고, YS와 DJ가 얻은 표를 합치면 1230만 표 정도 됩니다. 후보 단위가 됐으면 그건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거 역사를 바꿔놨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근데 두 분이 합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소문에, 이건 다 사실은 취재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두 분이 합치지 못하도록 여러 기관에서 작용을 했다. 김영삼,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두 후보가 있고, 상대방 쪽에 김대중 후보가 있는데. 김대중 후보는 경관자의 지지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97년은 여러분도 상당한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이른바 DJP 연합. 그것 때문에 이제 된 거죠. 이해창 씨 진영이 이제 97년과 2002년에 함께 나오는데 너무 오만하지 않았느냐. 그때 97년에는 어디 취재하셨죠? 97년에는 제가 이제 이해창 씨가 있는 신한국당을 취재를 했는데, 제 담당은 이인재, 박찬종, 최병렬, 이한동 이 네 분이 제가 이제 밑에 기자를 하나 데리고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창, 이른바 반창이라고 하는 반이회창 기자, 그걸 담당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때도 이제 92년과 마찬가지. 92년대도 제가 이종찬 씨 해서 나중에 취재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다른 정당을 취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당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종찬 씨 이제 흘러가는 데 따라서. 그랬고, 97년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인재 씨가 탈당을 하니까, 저도 나중에 이인재 씨 당까지 가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고요. 20세기 3번 취재하셨던, 담당했던 후보는 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제가 2002년에,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02년에 그야말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한나라당 반장이라고 그럽니다. 정당 출입하는 기자 중에 제일 높은 포지션이죠. 반장이라는데 반장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1월 달까지만 해도,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이회창 씨 당선을 의심하지 않았죠. 이회창 대세로. 그렇죠. 의심하지 않았죠. 요즘 박근혜 대선은 더 셌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반장이니까, 드디어 이제 이 최병묵이라는 기자는 이제 승리하는 팀의 기자도 해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참 우습게 됐죠, 아주 나중에.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는 진영은 이상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전
이제 현장을 떠나 있었으니까, 예. 데스크로서 있었으니까, 직접 현장 취재는 안 했고요. 데스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 설명드리면 본사에 앉아서 현장 취재 기자들이 반장들이 다 모아서 취합해온 것을 최종적으로 데스크 본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것을 실제 신문에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 결정하고 혹시 뭐 사실관계가 틀리면 교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현장에 지시해서 하는 취재. 그러니까 보니까 본부의 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이 데스크를 봅니다. 그래서 정치 모든 전반을 갖다 총괄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장하고 차장하고 달랑 둘이 앉아서 네. 이 이른바 이제 데스크 책상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없고 기자들은 다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은 정치부 차장으로 데스크를 보셨기 때문에 누가 붙든 누가 떨어지든 우리 최 편집장하고 상관없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여야를 다 다루셨으니까.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13대부터 이제 17대 대선까지를 쭉 5차례 대선 훑어갔고요. 이제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번이에요. 예. 18대 대선, 이제 불과 넉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12월 19일 넉 달도 채 안 남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리무중이다. 네. 안개정입니다. 보면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아니 작년 중후반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세를 갖다 믿어 의심치 않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또 안철수 바람이 불고 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하다가 보니까 뭐 총선 거치면서 하여튼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또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1년째 입을 꾹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뭐 어쨌든 8월 20일 네. 현재 집권당이고 제1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되자마자 봉화마을을 김대중 대통령을 묘소를 참배하고 봉화마을을 전격적으로 참배하고 또 어제는 뭐 이효 여사 네.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독재자의 딸이니까 대통령 될 자격 없다. 네.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인사왔던 예전에 김문수 지사에게 박근혜 후보를 지칭하면서 칠푼이다. 네. 이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갖다 방문했어요. 네. 뭐 이런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앞서도 했지만 역대 대선을 치르다 보면 결국은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네. 뭐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 자유당 시대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뭐 그 얘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근데 이거는 대선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건 뭐 뭉치는 쪽이 항상 이겼습니다. 뭐 87년부터 네. 분열하는 쪽은 졌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뭐 이거는 뭐 철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이제 봉화마을을 가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적 아니에요? 보면 그또 적이란 말이에요. 뭐 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적이. 그러나 뭐 어차피 후보 수락연설에서 네. 대통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통합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DJ 측이나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방문을 한 것으로 보고요. 네. 그러면 무슨 노림수가 있어서 방문을 했겠느냐? 예. 저는 이런 무슨 노림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뭐 정치적으로 뭔가 포석을 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민주통합당 대변인 논평이 정치 쇼하지 마라. 네. 쇼라는 게 뭐 노림수가 있다는 그런 뭐 착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네, 그 어떻게 무슨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100%라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왼쪽이 한 30% 정도 되고요. 네.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예. 오른쪽이 한 30% 정도 됩니다. 원래가 30, 보수 대 진보. 보수 대 진보라고 나눌 수도 있고 뭐 한 30대 30 정도 되는데 한 가운데에 있는 한 40% 정도는 뭐 때에 따라서는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될 수 있는 투표도 안 하거나 중도 예. 그러나 안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40%가 역대 대선이나 모든 선거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40%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후보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해도 그걸 비아냥거리는 쪽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국민의 30%가 떠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실 이거 뭐 1,500만이네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 굉장히 커 보이지만 예. 박근혜 후보는 그쪽은 어차피 뭐 박근혜 후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도 뭐 비틀어보고 이런 쪽입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은 그걸 겨냥해서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40%,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번 이런 그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보니까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그런 파격적 행보에 보니까 야당이 허가 찔렸는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보면, 심지어는 어느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민주당에서 이번 9월 13일, 9월 16일 내지 이제 9월 23일 날 대통령 후보가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들도 보면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네.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박근혜 후보가 이랬으니까 네. 자기들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까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어느 신문 보니까 그 얘기가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로 나왔던데 사실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사실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최 편집장께서 우리 전공이 정치학이시니까 네. 흔히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플레이스 온 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 네. 대통령의 그 직위 자체는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물론 여야를 떠났어. 물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월간조선 9호로에 썼습니다만은 그 민주통합당의 황교안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박수도 은혜적으로 한번 그러시고 말았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항상 이 민주주의의 또 의회 정치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기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명박, 오바마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에 대한 미합중국 예우입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네.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영화입니다만은 미합중국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미합중국 대통령인 마샬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 블로그에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그렇죠. 민주통합당에서는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근데 그분이 여러 차례 그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조순영 의원에 이어서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가 19대 국회에도 나타났고 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그분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예우 그건 아무리 국회가 정파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민주통합당 얘기 나온 김에 민주통합당이 이제 9월 내일 모레죠. 토요일부터 제주를 갖다 필두로 제주, 울산 해서 쭉 이제 9월 빠르면 9월 16일이에요. 그다음에 혹시 그 9월 16일 날 1위 후보가 뽑히지 않은 경우, 1위 후보가 뽑혔는데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결선 투표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하죠. 네. 예전에 이회창, 이인재가 결선 투표했듯이. 그렇죠. 그때 97년입니다. 이제 이번에 9월 23일 날 어쨌든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뽑혀요. 네. 근데 지금 좀 얼마 전까지 같이 뛰었던 이제 박준영 지사가 사퇴하고 네 분. 가나다 순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름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이 네 후보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 네 후보가 뛰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와 무슨 미략설이 있느니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자연대설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 설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면 친노 세력이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노는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국민 경선이나 이런 데에도 친노가 상당한 정도로 자발적으로 응모하지 않았을까.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시고 순간적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도 유리하죠.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문제 앞으로 8월 달에 있는 네 지역, 그러니까 제주, 울산, 네. 강원, 충북 네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물론 제주에서는 이번에 3만 6천 명 모여서 네. 힘을 발휘하겠지만은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 김한길, 네. 이해찬 두 후보가 당 대표를 놓고 다투었을 때 김두관, 손학규 후보가 좀 지지하던 김한길 후보가 확 앞섰거든요. 이해찬 후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좀 김두관 후보가 좀 약진하지 않겠는가. 또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쪽은 그 손학규 후보가 뭐 강원도 가서 돼지 농장, 닭 농장이 닭농장이죠. 예, 닭농장. 예.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뭐 홍지영 전 국회 부의장 같은 분이 좀 손학규 후보하고 가까운 것 같고. 네. 또 반면에 보면은 또 문재인 후보 쪽으로는 과거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멘토라고 했던 이용희 예. 전 국회 부의장 하셨죠. 하셨죠. 네, 그 부의장께서 보니까 조금 문재인 후보 쪽을 지원하고 그래서 뭐 충북은 좀 갈라지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민주통합당의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론 여론조사나 이 흐름 자체는 문재인 후보가 뭐 제일 앞서 나가는 건 사실인데 예. 이게 덤덤하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전에 2002년인가요? 그때 보면은 2002년이죠. 그 당시 보면 새천년 민주당에서 요즘 문재인 같이 압도적 수위를 당내에서 1위를 달렸던 주자가 이인재인데 네. 이인재 대세가 제주, 울산에서 밀림으로써 일반 광주에서 이제 노무현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민주통합당이 지금 굉장히 보면 안철수 교수 또 이쪽으로는 박강한 박근혜 여기 지금 양쪽으로 샌드위치 되어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그와같은 좀 뭐랄까 이변 의외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좀 주목을 끌고 좀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도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그러나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뭐 그런 이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라는 것은 본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느냐 내지는 이길 수 있느냐가 제1의 기준입니다. 네. 2002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네. 2002년에 뭐 물론 저 9월 달쯤에는 뭐 노무현 후보가 3등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 이른바 노풍이 불 때 이해창 후보를 앞설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였거든요. 이인재 후보는 한 번도 제 기억에 한 번도 이해창 후보를 앞선 적이 없습니다. 가상 대결. 예, 가상 대결에서. 여론조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인재 후보는 밀어줘봤자 결국은 2등 하는 거 아니냐. 뭐 100만 표로 지나 뭐 2표로 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2등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 거의 뭐 아니면 도로 가자. 뭐 아니면 도로. 뭐 그런 거죠. 승부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 200만 표로 질 수도 있지만 또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 2표차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 그게 누구냐. 그걸 선택한 것이 전 노무현 후보라고 보고 예. 실제 광주에서 뒤집은 것도 물론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그 호남 유권자를 볼 때는 여하튼 2등은 소용없다. 무조건. 표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2등은 소용없고 1등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자 해서 역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 이제 기존 제도권 정당 내 여야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세인의 관심들은 박근혜 후보는 이제 후보가 됐고, 네. 또 사실 보면은 민주통합당의 내 후보들이 나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로부터 그만 많은 시선을 갖다가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당수 사람들의 뇌리를 갖다가 좀 잡고 있는 것은 장외에 있는 안철수 교수. 네. 특히 어젠가요? 그젠가요? 보니까 안철수 룸사롱. 네. 이 안철수 룸사롱이 그제죠.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됐고. 예. 또 그 안철수 룸사롱이 나오니까 이른바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안철수 안티 박근혜. 네. 안티 박근혜 쪽에서는 지금 그 안철수 룸사롱 문제가 모 월간지에 나오고 그것이 막 받고 하니까
검색 순위 1위 올라오니까 또 뭐 박근혜 뭐 콘돔 박근혜 룸사롱까지 나오고, 이명박 룸사롱까지 나오고, 정우택 룸사롱 별게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선 사람이 궁금한 게 이럴 것 같아요. 안철수 교수가 룸사롱을 안 갔을까요? 아니, 본 게 아니고. 뭐, 제가 같이 안 갔으니까, 제가 본 적은 아니, 없습니다. 하나 드려줘. 우리 최 편집장은 룸사롱 내지는, 네. 그, 단란주점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왜 한 번만 가봤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아니, 룸사롱이라는 게 무슨 성매매하는, 장녀초냐,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룸사롱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걸 가지고서 무슨 비난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왜냐니까, 뭐, 3년 전인가, 네. 마치 안철수 교수가 그때 이제 세인의 주목을 현재 정치인으로서 받기 전인데, 네. 그때 이제 원래 이제 안철수 교수가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게 이제,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강호동 씨 같은 무릎박도사는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침 강호동 씨가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우리 안 교수님은 단란주점 가보셨어요? 네. 그랬는데, 안 교수가, 단란한 게 뭡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또 같이 기여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안철수 교수와, 강남 어디 룸사롱 단란주점에서 술도 먹었다. 또 거기 그 당시 2002년 V소사이어티 할 때 가니까, 재벌 2세, 3세들까지 어울리면은, 포도주를 먹고, 하다가, 2차는 그 앞에 룸사롱 가서, 단란주점 가서, 폭탄, 술도 마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철수 교수의 공식 대변인, 사실 대한민국에서 교수 중에서 대변인 준 사람은 안철수 교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유민영 전 춘추관장이 얘기했죠. 네.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본의 가치도 없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언론사를 갖다 고소고발하든지,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아니면서 일본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젊은이들하고 대화 잘하던 안 교수가 왜 지금 와서 저렇게 불통하느냐. 일본의 가치도 없다. 또, 이런 거죠. 사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단란주점 갔다 그랬을 때 그거 이해 못하고 화낼 사람은 부인밖에 없대요. 요즘에 이해하시는 부인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단란주점이 술 먹는 장소 아닙니까? 다만 여종업원이 있을 뿐이죠. 예, 근데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안 교수도 기업하는 분이니까, 네. 가서 행사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안 의장이었겠죠, 그때는. 안철수, 안 의장 벌써 끝났으니까 나가서,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술 못합니다. 네, 저는 단란주점 못 갑니다. 이럴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란주점이다, 유흥주점이다 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그 조그만 글씨로 써있지 않습니까? 조그맣죠. 예. 그거 찾아보고, 여긴 유흥주점이니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당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당 아니라도 그냥 가다 보면 그 집이 유흥주점일 수도 있고, 단란주점일 수도 있고, 바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결정하는 건 사실 저 지갑의 두께. 지갑 사정이죠. 지갑 자산에 따라서 그 결정하는 거고, 지갑 자산 시원처럼 글로 가는 건데. 근데 안철수 교수, 요번에 사실 월간조선 9호로 읽어보면서, 이걸 보면 이제 편집장이다 보니까 2년 반째 지금 편집장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논문을 쭉 썼는데, 아마 우리 편집장께서 좀 게으르신 모양이에요. 안철수의 생각, 그 베스트셀러를 최근에 읽으셨다면서요.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제 생각을 쓴 겁니다. 그렇죠. 안철수 교수, 과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안철수 교수. 첫째, 지금 지난번에 8월 초에 있었던 최태원 구명 파동 등, 소세지 파동 등 1차 검증하려다가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마도 잠수됐죠.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보면 룸사롱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 자질이라는 검증의 첫 단초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버텨나갈 수 있을지. 버텨나가서 기어코 지금 지지율의 변동 없이 출마 선언을 갖다 할 수 있을지. 출마 선언을 한다면은 과연 야권 후보가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 독자기를 갈 것인지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관련하겠죠. 네. 근데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근데 답. 네. 질문은 안철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십니다.
2009년 무릎팍도사에 아까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시던데 단란주 좀 전에 룸사롱 얘기 했습니다. 그 아는 교수가. 그래서 이제 강호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술을 룸사롱을 가보셨냐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고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룸사롱도 물론이고 뭐 사실 룸사롱 아니고서도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한정식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어제 저녁 때 저 돼지갈비집 갔는데 여종업원 수업하던데 어디 가도 여종업원 그 여종업원이라는 개념이 뭐 꼭 호스티스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너무나 광범위하게 그런 쪽을 부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딱 잡아서 부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선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안철수 교수도 나이 50이 다 됐지 않습니까? 50이 다 되고 뭐 돈도 많고 응? 그리고 그분이 어울렸다는 게 재벌 2, 3세들 아닙니까? 저도 재벌 2, 3세 뭐 한두 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지만 취재하신 거죠? 이렇게 물론 취재죠. 사업사 하시는 건 아니죠? 뭐 기자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지만 제가 맥주집 가는 것만큼이나 자주 재벌 2, 3세들은 룸사롱을 갑니다. 개념이 우리 소주 막걸리 대포 주다듯이 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대포 대신에 막걸리 소주 대신에 그런 거 먹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공간이 확 트여진 술집에 가서 뭐 막 떠들고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재벌 2, 3세들은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변호하자면 그분들은 좀 이렇게 남들 눈에 안 띄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룸에 가는군요. 그거는 여종업원이 없더라도 룸에 가요. 여종업원이 없더라도. 룸이 있는 그 술집을 갑니다. 다른 사람이 이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분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교류를 해가면서 그분들이 자주 가는 그런 곳을 한 번도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도 하여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인가요?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짓말이거나 미선이거나.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실제 가봤으면서 안 가본 것처럼 얘기한 건 거짓말도 되고 위선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영 대변인은 왜 그런 논평을 했느냐. 저는 거기에서, 그것도 두 가지로 보는데, 대변인이면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대변인은 본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윤영 대변인이 아마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달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를 겁니다. 안 교수에 대해서. 물론 대화는 많이 했겠지만. 안 교수가 그 십몇 년 전에 룸사롱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교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잡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 혹시 가봤느냐? 그러고 나서 가봤다 안 가봤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책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가봤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도 있죠. 자기 정치 전략상. 근데 무슨 기사의 요건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는 기사의 요건이야 유민영 대변인보다 기자가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기사로 밥 먹고 사는 게 기자인데. 근데 유민영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장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춘추관장은 청와대 기자실 행정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 춘추관이라는 기자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 잘 나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기사의 요건을 심사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하죠. 홍보수석실인가요? 거기서도 자기네들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서 이거는 항의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기사의 요건이 된다, 안 된다. 물론 그 중에 기자 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기자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에 대한 짓밟는 행위죠. 저는 어제 굉장히 유민영 대변인 얘기 들으면서 조금 보면 의아했던 게, 기사의 요건 안 갖췄다고 이제 아주 슬쩍 예시를 든 게, 이제 익명의 고위 전 공직자 이런 그 사람이 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흔히 얘기 보면 우리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실, 언론 얘기하면 이런 딥스롯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갔지만 FBI 부국장하든 무슨 펠트 부국장 그 양반이 안에서 익명을 전제로 그야말로 진실을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고
워터게이트가 그 추악한 그 진상들이 드러나면서 하야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 워싱턴 포스트가 세계적 특종한 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은 기사에 꼭 못 가셨네요. 익명했으니까. 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해봤고 아마 잡지에 그 기사를 쓴 기자도 네. 뭐 10년 이상 된 기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익명으로 한 거는요. 사실은 취재원 보고 취재원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룸사롱이라는 데가 뭐 30명씩 이렇게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서너 명, 5명 내외 뭐 요 정도로 가거나 뭐 아니면 둘이 가거나 뭐 이렇게 되게 가는 데가 룸사롱인데 사실 지금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룸사롱을 갔다면 그 공직자와 같이 그 공직자가 누구인지 안철수 교수는 알고 있어요. 본인 알겠죠.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누가 얘기했겠구나 라고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공직자로서는 우선 공직자가 룸사롱 갔다는 것도 별로 박수 받을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자기가 아무리 기자한테 제보를 하긴 하지만 뭐 안철수 교수하고 무슨 원수 질 것도 아닌데 그 자기 이름까지 드러내고서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약간 정의감 때문에 야 나랑 같이 간 적도 있는데 안 갔다고 얘기하고 뭐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정의감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아라.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 이제 아까 제 앞에 질문하고 이어지는데 안철수 교수가 아직 그래도 뭐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2위, 네. 어떤 경우는 1위도 하는 경우 하고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즉 현재 그 고위공직자 전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높다. 네. 혹시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괜히 이름 밝혔다가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어떤 두려움이 깔려있는. 즉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안철수가 과연 언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해서 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까 처음에.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그거야 뭐. 예측해 주시죠. 안 교수 외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추석 민심이라는 건데요. 과거 대선 때 보면은 추석 후에 내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지난 2007년에 가만히 있다가 이해창 씨가 출마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맞습니다. 예, 2007년에. 뒤에 있네요. 그건 추석 뒤입니다. 예. 그러나 이해창 씨야 뭐 이미 그때가 3수째니까요. 변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도 아니고 뭐 당선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후보의 뭐 표를 나눠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관심밖에 못 끌었죠. 또 거기다 또 2008년 총선이 바로 이어졌으니까 네. 뭐 그런 걸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선에 당선을 노리고 나왔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적어도 대선에 당선을 노리고 출마를 한다고 그러면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추석 전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추석 때 대가족들이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 밥상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오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취재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9월 중순이나 뭐 민주당 9월 16일 내지 23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빨리 결정이 되면 16일 날 좀 땡겨졌을 가능성도 있고, 땡겨질 가능성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결선 투표에서 23일까지 갔다. 그렇죠. 그러면 한 24일이나 추석 한 닷새 전쯤 되죠. 추석 28일부터니까. 네, 28일부터. 그러니까 어떤 최대한 어찌됐든 간에 늦어도 추석 전에는 뭔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고 그러면 입장 표명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뭐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지만 여하튼. 근데 항상 제가 안철수 교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선은 대통령 자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랑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 또 사업을 같이 해놨던 분들, 황태순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가 돼갖고 막 바람을 탔을 때, 안 교수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은 좀 흔한 얘기 쫄지 않을까? 이게 나갔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그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뭐 제일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당선이 됐다 치면은 지금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로 상당한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러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그때 비슷비슷하거나 뭐 일시적으로 추월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컨벤션이 되게 네. 일시적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 교수 뭐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교수로서는 지난번에 안 교수가 책을 발간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책 발간하고 뭐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더 올라가면 같이 생각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결국 그 소리인데 그 소리가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나올 명분도 없고 그때 가서 이제 뭐 또 논리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꿀 거 없을 것 같아요. 명분이 없죠. 나올 명분이. 그래서 바로 운명으로 본 2012 대선 네. 운명과 풍수로 네. 물론 본인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직접 보십니까? 제가 볼 수 있으면 또 부업을 할 텐데 그건 아니에요. 뭐 유명한 분들 같은 대한민국 역학계 또 풍수계 이런 명리학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좀 최고의 권위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갖다 집대성에서 좀 시리즈로 엮어 가시는데 운명은 있습니까? 대통령들은 운은 있나요? 운명은 있나요? 뭐 저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참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누가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자들한테 약간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아마 제 기억에는 역대 기자들 예상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1년 전에 기자들 예상이 대선에 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상당 부분 틀렸고요. 2002년, 뭐 2007년 한 번은 맞췄죠. 그때는 왜냐면 무려 530만 표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맞췄죠. 그건 못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근데 그 외에는 2002년에도 맞춘 적이 없고, 1997년에도 막판까지 뭐 맞추기가 힘든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02년 말씀하신 제 기억에는 2002년 대선 때도 대선 1년 전인 2001년 겨울에 그때 아마 한국 정치학회인가? 정치학회에서 뭐 현장에 뛰는 기자, 정치부 기자들, 뭐 500몇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봤어요. 1년 후에 누가 왕좌에 앉을 것인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한 80% 얻었던 경우입니다. 사실 뭐 저는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80%가 아니라 95%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95%가 왜냐면 이회창 후보가 아닌 그때는 뭐 노무현 후보가 뜰 때도 아니니까. 뜨기도 전이죠. 뜨기도 전인가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요. 2002년 초 노무현 후보가 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하는 조선일보에서 거기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빠졌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그걸 뭐 나중에 이제 의도적이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되고 조선일보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요? 그 전부터 안 좋았습니다만은. 여하튼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신문 기자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뉴스가 되는 걸 일부러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 정도로 이분이 나올까 대선에 내지는 나와서 무슨 변수가 될까? 왜냐하면 변수가 될 만한 분은 다 넣었으니까요. 거기에도 꼽히지 않을 정도니까 이해창 후보가 그 1년 전에 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작게 잡은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보면 선거는 과학이다. 다음에 뭐 여론조사도 과학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 결과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운명. 이제 보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다음에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이렇게 네 분을 썼는데 흐름이 어때요? 뭐 우리나라의 그 내로라는 뭐또 딱 부러지게 뭐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누구랑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분위기가 그거 뭐 사석에서는 사실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루고 이제 들은 얘기를 종합하면 풍수지리는 이제 풍수지리 대가이신 우리 김성수 씨께서 직접 현장을 가봅니다. 기자랑 같이 가나요? 그렇죠. 기자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구술한 것을 기자가 정리하는 그런 건데 가면 이제 쭉 설명을.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박근혜 후보 그 선영을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구미의 금오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더웠는데 그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실제.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증조부, 고조부모 이렇게 묘가 나란히 세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고원 같은 무슨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정말 좋은 산이랍니다. 그걸 풍수에서 무슨 안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요런 땅에다가 묘자리를 쓰면 그 풍수에서는 머슴도 벼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슴도 벼슬. 네. 특히 박근혜 후보의 증조부묘가 그 명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 박정희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되죠. 거기가 명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당은 현재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명당이 그 옆에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죠. 2% 부족. 2%가 될지 3%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박근혜 후보의 좀 조건하고 비슷해요. 한 2% 부족. 2% 때문에 애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명당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만약에 조금 옮기면 그쪽으로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 김성수 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국립현충원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 그거는 그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다. 그것도 국가가 지정한 자리예요. 국립묘소. 그렇죠. 아니 이제 현충원 내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이제 김성수 씨랑 같이 가봤는데 박정희 대통령 묘소 옆에 아주 좋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갈까요? 그 자리가 누가 가실지 모르고 또 아니면 또 그 자리를 그 후에 어느 대가가 또 이 자리가 명당이다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아직은. 근데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자리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이 김성수 씨 말에 따르면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렇지만 유경수 여사가 이미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죠 그 옆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 거기도 갔었고 이제 문재인 후보도 갔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묘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 공원묘원에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묘원은 사실 풍수를 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서 좀 애매하게 저희가 이제 썼고 그 부분은. 그러나 김성수 씨 얘기에 따르면 이북 묘자리는 어디에 오늘날의 문재인 후보가 있기까지 뭔가 좋은 묘자리를 썼지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이고. 대통령은 몰라도 여태까지 비서실장이 대선 후보 오르고만 해도 진짜 하늘이 내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벼락 출세 아닙니까? 일종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기운을 풍수를 믿는다면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김두관 후보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풍수상으로 한계가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손학규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다 본 건 아닙니다만 물론 다음 달에 하니까 다 본 건 아니지만 증조부묘만 이제 안철수 교수의 증조부묘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풍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첫째는 예전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에 부모묘를 이장을 했습니다. 또 이회창 후보도 대통령 도전하기 전에 부모묘를 이장을 했죠. 그만큼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그분들 심정에서는 진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종 방점을 찍어주는 것은 결국 운명, 하늘의 뜻 아니겠느냐.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장도 해보고 하는 건데,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죠. 그 운명 얘기를 조금 더 예. 하면요. 뭐 운명이라는 게 풍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주도 있고, 예. 관상도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한번 봤는데, 사주와 관상까지. 네. 그래서 봤더니, 사주 부분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저희가 한 6, 7명 정도의 그 사주 전문가, 역학인, 역술이. 네, 역술인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얘기를 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 사주가 대통령이 될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주를 그냥 박근혜 후보가 알려줬을까요? 자기 사주. 박근혜 후보가 안 알려줬는데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뭐, 무슨 시생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상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뭐, 박근혜 후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예, 현재 뭐. 대선은 통은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신문 보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나?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역술인도 신문을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상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거는 뭐, 팽팽합니다, 관상은. 누구라고? 안철수 교수와 박근혜 후보가 팽팽하고. 관상 흔히 보면 김두관 후보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김두관 후보도 좋다고 그러는데, 김두관 후보는 뭐 2017년이 좋다고. 어느 분은 한 분은 또 2017년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명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뭐 이게 다 비과학적인 설명입니다만. 이렇습니다. 부분은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13대 대선 이후 이제 17대 대선까지 흐름을 짚어봤고 또 이번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서의 어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제3의 세력인 안철수 교수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보니까 이 너무 팽팽하고 모든 것이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운명과 풍수로 보는 또 이런 대선을 짚어왔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만상이 불여심상이다. 네. 즉 관상 좋고 수상 좋고 사주 좋고 족상 좋고 골상 좋고 모든 상이 다 좋아도 불여심상 마음가짐만 못하다.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사실은 소통. 지금 보면 박근혜 후보도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안철수 교수가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힐링해왔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의 껄끄러운 문제가 걸리니까 입을 딱 닫는 불통의 이미지.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맨날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만 굴러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 들 곳을 없는 뭐 이런 어떤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리 언제부터 편집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추석 지나고 한번 추석 후의 민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한번 할까요? 언제? 근데 이번 추석 후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교수가 뭐 어떤 입장을 정할지 모르지만 추석 민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교수와 민주당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안 교수가 응하든 응하지 않든 계속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2년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 추석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회창, 정몽준, 노무현 이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거의 30%를 넘고 노무현 후보가 18.5%인가 뭐 제 기억에 그 정도 되더라고요. 20% 미만이에요. 예, 20% 미만. 그러니까 그 추석 민심이라는 건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정몽준 후보 뭐 사실 누가 봐도 보수죠. 이회창 후보 마찬가지고 보수 후보 두 사람의 합쳐놓은 진보 후보 한 사람인데 진보 후보 한 사람이 3등이었단 말이죠. 그게 2002년의 추석 민심이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뭐 노무현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면 안철수 교수가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가 보수 후보인지 진보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도 후보라고 할까요? 그러면 보수 후보 하나, 중도 후보 하나,
진보 후보 하나가 해서 세 사람이 경합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거든요. 더군다나 그분들은 출마 선언한 직후 내지는 이쪽에서 민주당에서는 선출된 직후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추석 민심은 요동을 치거나 내지는 앞으로 대선까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는 저는 좀 너무 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쉽지 않거나 그것이 별다른 잣대로서 의미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이 하도 흔들리니까. 네네. 그래서 2002년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번 추석 민심 가지고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모시고 2012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 운명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